새로운 산업이고 아직 없는 산업이고 2024년 아마 파리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광이고요. 현재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항공우주 방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그 UAM이라고 하죠. 그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로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곧 다가올 미래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그 UAM의 개념부터 좀 짧게. 새로운 산업이고 아직 없는 산업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도 계속 바뀌고는 있어요. UAM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최근에는 AAM으로 이제 좀 많이 불러요. UAM하고 AAM은 무슨 차이냐? 뭐 사실 차이 없어요. AAM은 UAM보다 많은 걸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선진 항공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UAV, UAM, RAM 세 가지가 AAM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UAV는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드론 배송 같은 거, 사람이 아니고 작은 화물을 이동해주는. UAM은 사람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인데 거리가 대략 한 50km 이내, 도시 안에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AM은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UAM하고 똑같은데 좀 거리가 50km 이상 정도, 도시간 이동을 할 때 쓰는 거를 그렇게 좀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사 쓸 때도 사실 좀 네. 쉽게 쓰려다 보니까는 약어들로 된 용어보다는 무슨 플라잉 카라던가 네. 뭐 그런 거를 많이 썼는데 근데 연구원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는 차라리 에어 택시가 좀 더 맞는 개념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플라잉 카는 좀 아닌 거예요? 왜 플라잉카가 좀 지양하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플라잉카라 그러면 하늘난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차를 이용하듯이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우리 집 주차장에서 이렇게 날아가서 뭐 회사를 가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은 안전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통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항을 해야 될 거고 일반인들은 이용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항공기 타듯이. 그래서 이게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먼 미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항공기처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비슷한 개념으로는 에어택시가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공기를 eVTOL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 전기 수직 착륙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저는 헬리콥터랑 비슷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면서요. 헬리콥터처럼 그렇게 막 시끄럽거나 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은 거라고. 사실 항공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되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기존에는 이걸 비행기로 봐야 되는지 헬리콥터로 봐야 되는지 그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망 당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이걸 뭘로 기준을 잡고 인정을 해주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결론이 난 거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행기, 날개가 달린 비행기 이런 고정익도 아니고 또 날개가 없는 헬리콥터, 회전익도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스페셜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어려운 말로 하면 파워리프트 뭐 이렇게 하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개념 항공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eVTOL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의 약자인데요.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를 의미합니다. 전기로 추진되고 대신에 일반 비행기는 우리가 활주로를 통해서 하늘을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날개도 달려있고요. 도심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신개념 항공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아무 고층 빌딩 그냥 위에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려면 좀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직관적으로는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헬리콥터가 아무 데나 쓰고 내지는 않아요.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헬리포트라고 하는 요건에 맞는 곳에만 있어요. 다 규정이 다 있고 건물이 또 그거를 받쳐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VTOL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게 충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시설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헬리포트는 뜨고 내리는 것만 있으면 되지만 사실 eVTOL은 이게 여러 명이 이용한다고 하면은 좀 사이즈도 커야 돼요. 뜨고 내리는 데도 있어야 되고
대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뭐 많이 짓기는 사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 관련 인프라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그게 빠르면 2024년이면은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나요? 상용화의 정의를 지금 항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증을 받고 승객이 최소 뭐 4명 이상 탈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서비스를 하는 거를 상용화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가장 빠를 걸로 보이는 거는 이제 미국 2025년에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허들을 낮춘다. 4명은 안 타는데 뭐 1명 정도 태운다. 조종사 1명에 승객 1명 태우고 멀리 안 날아가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재정의를 하면은 2024년 아마 파리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파리는 되게 복잡한 도심 아닌가요? 거기서 뜨고 내릴 예정인가요? 파리 올림픽을 타겟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국제적 이벤트가 있을 때 홍보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걸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24년에는 아마 좀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을 보러 갔을 때 공항에 내려서 그걸 탈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일단 이런 겁니다라는 보여주는 게 아마 처음일 것 같고요. 대신에 2028년 다음 올림픽, 그때는 아마 저 같은 일반인들도 LA에 가서 공항에 내린 다음에 UAM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대중화가 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 즈음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3년 뒤에는 아마 인프라가 꽤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올림픽을 저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냥 뭐 아직- 택시가 더 싸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목표라는 가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친숙하게 제가 그냥 좀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오는데 편도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비싸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계층마다 또 다르겠죠. 누군가는 그 정도면 부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정말 지금 급박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또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택시로, 일반 택시로 잠실에서 인천공항 가는 데는 대략 한 6에서 8만 원 정도, 막히고 안 막히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이 들고요. 대신에 시간은 보장 못하죠. 그렇게 따지면 일반 택시보다 한 두 배 정도 비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택시 요금이 좀 싸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목표로 하는 가격이, 우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초기 가격이 우버 블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급형 우버 차이가 가격.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싸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그게 목표고요. 점점 낮추는 게 목표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UAM이 자율주행으로 바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무인으로.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조종사가 운전을 해야 하는 거죠. 자율비행은 좀 더 걸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저는 안 탈 겁니다. 사람이 목숨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한 대 정도는, 그리고 자율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격 조종 혹은 위치를 지정해 주면은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대면 또 어렵죠. 근데 한 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허가가 절대 안 날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승객을 그걸 가지고 돈을 받고 타서 운행을 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있는 방법으로 갈 거고 점차적으로 확대되겠죠. 기술도 더 발전하고 우리가 점점 테스트해 가면서 데이터도 쌓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안전하겠네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언제 되냐 그러면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뭐 업계에서는 막연한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한 2040년 이후에는 자율비행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아예 그냥 바로 자율비행을 노리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잉에서 하고 있는 위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아예 그 조종사 있는 모델을 하지 않습니다. 조종사 없는 모델로 가겠다. 하지만 언제 그게 허가가 받을지는 자기들도 말을 못합니다. 자율주행 차보다는 자율비행 UAM이 더 빨리 올 거다. 그게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물론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자율주행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왜냐?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늘은 통제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통제가 될 거지만 지상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을 위해서 오늘부터 사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면 어렵잖아요.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운전하고 누구는 자율주행하고 하면은 여러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이 접목되는 게 좀 난이도가 높다. 반면에 하늘은 지금도 통제되어 있고 앞으로 통제될 거기 때문에 그런 자율주행이나 비행 기술을 접목시키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일단 가장 크게는 그거고요. 뭐 세세하게는 뭐 지금도 항공은 자율까지는 아니어도 자동 비행,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런 게 처음에는 많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종사가 타지 않아도 지상에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처음에는 한 명이 하나를 컨트롤하다가 두 대만 컨트롤해도 인건비가 반으로 쓰는 거겠죠. 세 대, 네 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컴퓨터가 하는 게 아마 자율비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UAM이 상용화되면은 주거 환경이 바뀔 것이다. 굳이 네. 도시에 모여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여행 같은 것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삶을 되게 많이 바꿀 거라는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삶을 살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동 수단, 과거에는 우리가 교통 수단이나 불렀죠. 요새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생기죠. 자동차가 없던 시절만 해도 사람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은 사대문이 아니었죠. 하지만 자동차, 뭐 철도 이런 게 발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진 다음에 서울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 된 거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면 딱 그 행정구역만 서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경기도권의 도시들도 다 서울로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UAM이나 같은 모빌리티가 좀 대중화가 되면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원하는 미래의 도시는 이런 상업 기능들, 업무 기능 같은 건 좀 이렇게 최대한 더 모였으면 좋겠고요. 주거 기능은 최대한 좀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는 더 이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융합되는 시대잖아요. 좀 그런 일들은 좀 가까이 있으면은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때문에 좀 좋다고 보고, 반면에 주거는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거죠. 나는 그래도 도심이 좋아 하는 사람, 도심에 살 수 있고, 난 좀 한적한 데 살고 싶어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선택지를 해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멀리 갈 거고, 아닌 사람은 가까운 데 있고. 많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집값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의 바람 섞인 전망입니다. 이비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하니까 적어도 충전하고 뜨고 내리고 할 때는 환경 오염이 별로 없는 건가요? 그 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까지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재생에너지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기니까 당연히 탄소 배출은 그냥 거의 없고요. 조용하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배터리로 가는 거를 지금 많이들 개발하고 있는데, 더 멀리를 보면은 결국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항공기도 분명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거의 200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같은 에너지로 멀리 갈 수 있고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소의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아직 없고,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같이 가야 될 문제고요. 당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도 먼 거리 아니더라도 지금 뭐 한 50km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는 됩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이비톨 그 제작사들의 관심이 많을 텐데, 그 책에도 여러 곳을 다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중국 업체, 미국 업체 네.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좀 그 중에서 특히 여기는 앞서가고 있고 기술이나 여러 면에서 좀 유망하다라고 좀 눈여겨 보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들 이제 인정하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와 또 베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두 회사가 현재는 가장 좀 가시성 있게 빨리 가고 있어요. 그 빨리 간다는 기준을 뭐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된 개발 지원들을 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간 쪽에서는 FAA, 미 연방항공청과 나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 공군에서는 또 어질리티 프라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군용으로 쓸 수 있는 걸 또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업체가 그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고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고요. 또 이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회사다 일단은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한 회사들 있잖아요. 네. 예, 한화 시스템이나 현대차가 다 네,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 전망이? 뭐라고 예, 보시나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에서 많이 투자도 하고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한화그룹과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화에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 전략이 미국에 있는 오버에어라는 회사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현재까지는 돈은 한화그룹에서 대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들은 기술이 있거든요. 그냥 이들은 근데 스타트업이 아니고요. 카렌 에어크래프트라는 아주 좀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민간용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스핀오프한 거예요.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술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이비톨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올해 말에는 시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초도 비행하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당연히 만들었고 실리콘밸리도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기체와 이런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아마 하고 있겠죠. 목표로 하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업체들을 좀 보면서 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자동차 산업도 초창기를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이 생겼다가 그게 뭔가 통합되거나 하면서 이제 큰 기업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도 약간 그렇게 될까요? 좀 의미 있게 진짜로 한다라고 개발하고 있고 투자 받는 업체들은 한 30개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끝까지 다 갈까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돈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 받기도 또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다들 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이상적인 거고 보통 이제 그렇게 진행되다가 사라지는 업체도 있고 뭐 합쳐지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로 누가 들어와서 인수해서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항공기와 자동차 산업의 한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기라고 하면 지금 거의 보잉, 에어버스 그 주요 업체가 거의 다 잡고 있죠. 독과점이거든요. 네.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10개 플레이어로 나중에 줄어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한 여기는 한 전 중간 정도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가 좀 나중에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좀 나눠질 거라고도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기술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좀 갖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군용하고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꼭 우리나라의 자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가 있으면 생기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연구원님은 근데 이 산업에 언제쯤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진 그런 걸 체감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2016년 그때 이제 우버에서 처음으로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걸 이제 만들고 그런 컨퍼런스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봤고요. 처음 봤을 땐 저도 그냥 뭐 먼 미래 뭐 그렇게 보고 있다가 2019년 그때는 이게 이제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관심이라고 하면은 좀 이게 상반되는데 요새 주가만 보면은 거의 뭐 주가가 말해주는 걸로는 이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서 관심을 갖는 걸 보면은 확실히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산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혹사들은 주가 보면 반토막 났다. 그리고 야 이거 사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아닙니다. 규제 문제가 얼마 전에 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틀이 잡혔기 때문에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 틀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은 가고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 비슷하게 또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선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 따라가는 입장인데 그것도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너무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드네요. 만약에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이거를 다른 곳보다 먼저 이렇게 상용화 해가지고 사용을 되게 잘 한다. 그런 도시가 있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GDP가 한 2, 3%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왜냐면은 이동에서 나오는 손실만 줄여도 그 정도의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루 중에 출퇴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만약에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시간이어도 좀 멀리 살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그 시간에 꼭 일을 더 하자는 건 아닌데요. 네, 이동하면서 쓰는 불필요한 시간, 에너지 그런 것들을 좀 줄여도 경제적 효과만 해도 매우 클 거고요. 생산성도 훨씬 높아질 거고 측정할 수 없는 행복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부나 기업이나 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에는 그래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니까는 다행인 거군요. 투자도 되게 잘 이루어지고 또 그 받은 투자금을 잘 활용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고요. 물론 중간중간에는 사기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혁신의 속도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안전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사실 뭐 1년 늦어져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늦어지는 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그냥 비용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을 좀 더 중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 속도를 너무 따라가다가 어떻게든 했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산업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가는 거고요. 10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비행기가 많지 않았죠.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되게 우리가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사실 이게 뭐 여러 관점인데요. 투자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아니면 뭐 진로 여러 측면에서도 이 AAM 혹은 뭐 UAM이라는 거는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미도 있고요. 잘 보면 좋은 투자기에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게 시점을 저한테 말해달라면 저도 몰라요. 시점을 저도 알면은 뭐 엄청 부자가 됐겠죠. 제가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분명 될 거다라는 건 전 그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올 거다. 물론 중간에는 뭐 여러 과정들이 분명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냥 제 기준으로 제가 죽기 전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들 뭐 생각도 해보고 하다 보면 좋은 투자기에 꼭 주식 아니어도요.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제 책을 보시면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